회의실 안은 적막하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분명 잘못되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사실과 다르고 누군가에게는 억울한 해석이 될 수 있는 말이었지요. 마음속에서는 금세 반박의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입술은 굳어버리고 손끝만 떨렸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을 스친 생각은 지금 내가 말하면 괜히 분위기만 흐려지겠지. 다른 사람들은 왜 가만히 있지? 혹시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끝내 말하지 못한 채 회의는 지나갔고 돌아서는 길에 가슴은 먹먹하게 무거워졌습니다. 비단 직장뿐일까요? 가정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우리는 비슷한 장면을 마주합니다. 누군가가 부당하게 대우받을 때 내가 옳다고 여기는 가치를 짓밟는 상황을 볼 때 분명히 이건 아니다라는 신호가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집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세상에 닿지 못한 채 속으로 삼켜져 버립니다. 그렇게 내 안의 양심과 현실 사이에는 침묵이라는 두꺼운 벽이 세워집니다. 이 침묵은 단순히 게으름이나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부당함을 정확히 알아차렸기에 괴롭고 그만큼 말하고 싶은 충동이 강렬하기에 더욱 침묵이 무겁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면서도 말하지 못합니다. 말하는 순간 나에게 돌아올 불이익이 두렵고 혹은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부당함은 그대로 지나가고 우리는 마음속에서 말하지 못한 나와 마주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부당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가? 이 질문은 단지 한 개인의 소심함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본성과 사회 그리고 철학적 사유의 근본에 닿아 있는 물음입니다. 오늘은 이 질문을 붙잡고 우리가 침묵 속에 머무는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이 침묵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단순합니다. 두렵기 때문입니다. 목소리를 내는 순간 나에게 돌아올 불이익을 본능적으로 계산하는 것이지요. 직장에서 상사의 잘못을 지적한다면 그 결과는 곧바로 나의 인사평가나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친구 사이에서 부당한 농담을 막아낸다면 분위기 깨는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도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 불합리한 규칙에 맞선다면 사랑하는 이들과의 관계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두려움은 목소리를 삼키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인간을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코나투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는 자기 보존의 의지, 곧 살아남고자 하는 근본적 충동을 뜻합니다. 인간은 언제나 자신을 보존하려 하고 위험을 피하려 합니다.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곧 위험을 초대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침묵은 자기 보존이 본능적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단순한 생존 본능을 넘어서 우리의 사회적 삶 전체와 얽혀 있습니다.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에 공동체 안에서 배제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사회 속에서 인정받고 소속감을 가지며 살아갈 때 비로소 안정을 누립니다. 그러니 목소리를 내어 튀는 존재가 되는 것은 배제될 위험을 자초하는 일이 됩니다. 고독을 견디지 못하는 인간은 결국 안전한 침묵을 택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다시 물어야 합니다. 과연 두려움 때문에 삼킨 침묵이 정말 나를 지켜내는 길일까요? 순간의 안전은 보장해 줄지 몰라도 오래도록 이어지는 자기 부정은 내면을 무너뜨립니다. 말하지 못한 기억은 가슴 한쪽에 남아 죄책감과 무력감으로 자리 잡습니다. 두려움을 피한 선택이 결국 나 자신을 더 약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 아이러니입니다. 두려움만이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 스스로의 감각을 믿지 못해 침묵합니다. 혹시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라는 의심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고개를 듭니다. 이 자기의심은 부당함을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다물게 만듭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자기 자신을 아는 일은 가장 어렵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을 통해 자신을 확인하려 하고 나의 생각을 의심합니다. 부당한 상황 앞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침묵하는 것을 보면 내가 과민한 건 아닐까라며 스스로를 부정합니다. 결국 자기 인식의 부족, 자기 신뢰의 부재가 목소리를 앗아갑니다. 칸트는 인간이 성숙하지 못한 이유를 스스로의 이성을 사용하려 하지 않는 나태와 비겁에서 찾았습니다. 그는 이를 미성숙이라 불렀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대신 말해주기를 기다리고 다수가 움직이기를 기다립니다.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하여 말할 용기를 내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미성숙입니다. 자기의심은 이 미성숙이 또 다른 얼굴입니다. 나의 이성을 신뢰하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성숙한 주체로 설 수 없고 목소리는 스스로 억눌리게 됩니다. 여기에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진리의 불확실성입니다. 부당함을 느낀다고 해서 그것이 언제나 절대적 진실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여러 해석이 얽히는 장이기에 내 목소리가 곧 옳다는 확신을 갖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불확실성이 인간의 용기를 더욱 시험합니다. 진리가 명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양심과 경험을 토대로 입을 여는 것, 그것이야말로 철학적 실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자기의심은 인간의 나약함이면서 동시에 성숙으로 나아갈 문턱입니다. 의심을 외면하면 침묵으로 이어지지만 의심을 넘어설 때 우리는 자기 확신을 갖고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부당함 앞에서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의심을 넘어 스스로의 이성을 신뢰할 것인가? 이 선택이 곧 인간의 성숙을 가르는 분기점이 됩니다. 우리가 부당한 장면을 보고도 침묵하는 이유 중 하나는 단순히 두려움 때문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자기의심이 더 큰 걸림돌이 됩니다. 누군가가 잘못을 저지르고 있음이 분명한데도 마음속에서 이런 질문이 들려옵니다. 혹시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굴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순간 내 판단은 흔들리고 입술은 다시 다물어집니다. 소크라테스는 오래전 아테네 시민들에게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 순간 타인의 시선 속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려 하고 결국 나의 감각보다 남들의 반응을 더 믿곤 합니다. 회의 자리에서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데 나만 반대 의견을 품고 있다면 혹시 내가 틀린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즉시 스며듭니다. 진실보다 다수의 동의가 더 큰 힘을 발휘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눈과 귀를 불신하도록 길러져 온 셈입니다. 칸트는 이런 상태를 미성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스스로 사과할 용기를 가지라는 말을 남기며 타인에게 기대는 나태와 비겁이 인간을 미성숙한 상태에 묶어둔다고 보았습니다. 자기의심은 바로 이 미성숙이 가장 은밀한 얼굴입니다. 우리는 판단을 내릴 힘이 있음에도 그 힘을 의심하여 남들이 먼저 움직여주기를 기다립니다. 결국 자기 확신이 무너진 자리는 침묵으로 채워지고 우리는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부당함을 외면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심이 언제나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 의심은 철학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데카르트가 모든 것을 의심하며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라는 결론에 도달했던 것처럼 의심은 때로 우리를 더 깊은 사유로 이끕니다. 문제는 그 의심이 나를 사유로 이끌어가는가 아니면 나를 무력한 침묵 속에 가두는가에 있습니다. 전자는 성숙으로 향하는 길이지만 후자는 나약함으로 가라앉는 길입니다. 우리가 부당함 앞에서 느끼는 자기의심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옳다고 확신할 수 없어. 그러니 차라리 가만히 있자. 하지만 세상에 절대적으로 완벽한 진리는 거의 없습니다. 모든 사건은 다양한 해석이 얽히는 장이고 그 안에서 단일한 정답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확실한 진리라기보다 내 안에서 울려 퍼지는 양심의 신호를 신뢰할 수 있느냐의 문제일 것입니다.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악이란 때때로 거대한 의도가 아니라 사유하지 않음에서 비롯된다고 말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 상태, 즉 자기 판단을 의심하고 남에게 넘겨버리는 태도에서 거대한 부당함이 자라난다는 뜻입니다. 내가 본 것이 혹시 잘못된 것일까? 불안에 침묵하는 순간 작은 악은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자라납니다. 자기의심이 결국 부당함이 지속을 돕는 셈이지요. 그러므로 자기의심은 반드시 넘어서야 할 문턱입니다. 내 감각과 이성을 의심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의심을 딛고 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라는 질문에 스스로 대답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숙고하고 근거를 찾아내고 결국 내 판단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성숙한 인간이 되는 과정이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한다고 달라질 게 뭐가 있겠어? 하지만 이 말 속에는 또 다른 자기의심이 숨어 있습니다. 내 목소리에는 힘이 없다는 믿음 말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단 한 사람의 작은 목소리에서 시작된 변화로 가득합니다. 노예제 폐지 운동, 여성 참정권 운동, 인권의 확장, 모두 처음에는 소수의 외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자기의심을 넘어선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꿔왔습니다. 결국 질문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당신은 언제 자기의심을 넘어서 본 적이 있는가?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 이어집니다. 앞으로 당신은 어떤 순간에 자기의심을 넘어 목소리를 낼 것인가? 자기의심을 극복한다는 것은 단지 개인의 심리적 성장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사회를 바꾸는 출발점이자 철학적으로 성숙한 인간이 되는 길입니다. 우리가 부당함을 알아차리고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개인의 두려움이나 자기의심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사회가 만들어 놓은 보이지 않는 조건과 구조가 우리를 침묵으로 길러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릴 적을 떠올려 봅시다. 학교에서 선생님의 말이 부당하다고 느낄 때 그것을 지적한 학생은 종종 버릇없는 아이로 낙인 찍혔습니다. 가정에서도 부모의 결정에 반기를 들면 어른 말씀에 토 달지 말아라는 꾸중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아주 이른 시기부터 배웠습니다. 조용히 넘어가는 것이 더 안전하다. 목소리를 내면 손해본다. 이 학습이 몸속에 깊이 새겨져 성인이 된 후에도 본능적으로 침묵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는 권력의 작동 방식을 설명하며 중요한 통찰을 남겼습니다. 그는 권력이 단지 위에서 아래로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규율과 감시 속에서 사람들을 길들인다고 말했습니다. 학교의 규칙, 직장의 규범, 사회의 관습이 바로 그 예입니다. 누가 직접적으로 협박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규율을 내면화하여 스스로를 억누릅니다. 마치 감옥의 죄수가 감시자가 없는데도 규율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는 보이지 않는 권력의 시선을
의식하며 침묵합니다. 따라서 부당함 앞에서 말하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용기 부족이 아니라 사회 구조 속에서 길러진 습관이기도 합니다. 권력은 우리에게 직접 입을 다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입을 열면 위험하다는 경험을 반복하게 함으로써 침묵을 스스로 선택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침묵은 사회가 우리에게 주입한 하나의 규율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 철학자 니체의 관점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니체는 인간이 군중의 도덕 속에 묶여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수가 옳다고 여기는 가치, 다수가 따라가는 행동이 우리를 억누릅니다. 군중이 정한 도덕은 때로는 부당한 현실조차 정당화합니다. 그러면 개인은 자신의 눈으로 본 진실을 믿기보다 다수의 동의를 쫓게 됩니다. 니체는 이를 노예 도덕이라 불렀습니다. 군중 속에서 편안함을 누리는 대신 우리는 스스로를 억압하고 주체적 목소리를 포기합니다. 오늘날 사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지시를 받았을 때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종종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낙인 찍힙니다. 대중 앞에서 불편한 진실을 말하는 이는 공기 잃지 못하는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 결과 우리는 부당함보다 군중의 눈총을 더 두려워하게 됩니다. 결국 사람들은 다수의 질서 속에서 편안히 섞이는 길을 택하고 목소리를 삼킵니다. 그러나 이런 구조가 지속될수록 사회는 점점 더 침묵에 익숙해집니다. 한 사람의 침묵은 또 다른 침묵을 낳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으니 나도 말하지 않는다는 선택이 이어지면 부당함은 마치 정상인 듯 자리를 굳혀갑니다. 푸코가 말했듯 권력은 바로 이렇게 작동합니다. 굳이 강제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스스로 권력의 논리에 순응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물음을 마주합니다. 나는 지금 내 목소리를 삼키는가? 아니면 사회가 내게 침묵을 강요하고 있는가? 사실 두 가지는 분리하기 어렵습니다. 사회가 만들어낸 규율이 내면화되어 결국 나 스스로 침묵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개인의 문제이자 동시에 구조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철학은 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군중의 도덕 속에서 안주하는 삶이 과연 진정한 삶일까? 보이지 않는 규율에 길들여진 침묵이 과연 나를 지켜주는 길일까? 니체는 군중의 도덕을 넘어서는 자, 스스로의 가치를 창조하는 자를 초인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초인은 홀로 서는 고독을 감수하면서도 자신의 목소리를 낼 줄 아는 인간이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규율과 군중의 도덕에 안주하며 침묵 속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두려움과 손해를 무릅쓰고 목소리를 낼 것인가?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를 조용히 만들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에 철학적 실천이 요구됩니다. 목소리를 내는 작은 행위가 단순한 개인적 선택을 넘어 권력의 구조를 흔드는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왜 사람들이 부당함을 알면서도 침묵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두려움, 자기의심, 그리고 사회가 만들어낸 보이지 않는 구조. 그 모든 것이 사람들의 입술을 굳게 닫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이 질문이야말로 철학적 사유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침묵을 깨는 순간 그것은 단순히 의견을 내는 행위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자유의 실천이 됩니다. 두려움과 규율이 강요하는 침묵 속에서 내가 스스로 말하기로 선택하는 순간 나는 비로소 나 자신의 주인이 됩니다. 외부의 힘이 아닌 내 양심과 이성이 나를 이끄는 삶. 그 삶은 철학자 하이데거가 말한 진정성 있는 존재와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하이데거는 사람들이 대체로 그들 타인들, 군중의 시선 속에서
살아간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남들이 뭐라 하니까라는 이유로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나 그런 삶은 진정한 나의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을 빌려 사는 것에 불과합니다. 침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서도 군중이 시선을 의식해 입을 다무는 순간 나는 나의 삶을 살지 못하고 그들의 규칙 속에 갇혀버립니다. 하지만 목소리를 내는 순간 나는 그들의 질서에서 벗어나 오직 나의 존재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것이 하이데거가 말한 진정성이 길입니다. 목소리를 내는 일은 그래서 단순히 부당함을 바로잡는 행위가 아니라 자기 존재를 확인하는 실존적 행위가 됩니다. 나는 나로서 존재하겠다는 선언이자 자유인의 길을 선택하는 몸짓입니다. 니체의 사상에서도 이 점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니체는 인간이 군중의 도덕에 갇혀 스스로를 억압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그 억압을 넘어서는 존재를 초인이라 불렀습니다. 초인은 타인의 시선이나 다수의 가치에 매이지 않고 자기만의 가치를 창조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진리와 권력 앞에서 고독하더라도 자기 목소리를 내는 인간, 바로 그런 자가 초인의 길에 다가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당함 앞에서 목소리를 내는 순간 그 목소리는 때로 아주 작고 미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목소리 안에는 거대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군중 속에 숨어 있던 한 개인이 스스로의 가치를 세상에 드러내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목소리는 단지 불의를 지적하는 외침이 아니라 나 자신을 증명하는 외침입니다. 나는 단순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다고 믿는 길을 따라 살겠다 라는 선언이지요. 물론 목소리를 내는 일은 언제나 대가를 요구합니다. 고립, 손해, 심지어 위험까지도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대가를 감수하는 순간 우리는 철학적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와 자유는 언제나 대가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니체가 말했듯 고독 속에서도 자기 진실을 말하는 자가 인간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몇 번이나 내 목소리를 냈는가? 나는 그 순간 어떤 대가를 치렀고 또 어떤 자유를 얻었는가? 그리고 더 근본적인 물음이 뒤따릅니다. 앞으로 나는 어떤 상황에서 침묵을 깨고 목소리를 낼 것인가?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단지 사회적 행위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 존재를 지키고 자유를 증명하는 철학적 행위입니다. 침묵을 강요하는 구조와 군중의 도덕을 넘어 자기만의 진실을 드러내는 용기. 그 용기가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기 삶의 주인이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부당함을 마주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마다 똑같은 선택을 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날에는 침묵했고 또 어떤 날에는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은 지금의 나를 만들어 왔습니다. 침묵은 마음 한쪽의 미완의 상처처럼 남았을 것이고 목소리는 때로 대가를 치르게 했지만 동시에 자유의 숨결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장면을 떠올리셨습니까? 혹시 누군가 억울하게 꾸중을 듣던 순간, 혹은 잘못된 결정을 눈앞에서 지켜보던 순간, 그때 나는 어떤 선택을 했는가를 다시 묻게 되지 않으셨나요? 철학은 늘 우리 일상의 사소한 순간 속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결국 우리 삶이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제 저는 두 가지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첫째, 당신은 언제 침묵했고 언제 용기를 냈습니까? 둘째, 지금 당신 앞에 부당함에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정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각자의 삶 속에서 곱씹고 성찰하고
언젠가 다시 떠올릴 수 있는 물음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작은 용기라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아주 낮은 목소리 혹은 침묵을 깬 짧은 한마디가 세상을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은 나 자신을 지켜내는 행위입니다. 철학적 실천은 거창한 선언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앞에 놓인 부당함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바로 그 순간의 선택이 철학입니다. 그러니 시청자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차례입니다.